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논리 실증주의자인 루돌프 카르납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리학자죠. 예, 확률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버틀러 주교가 있는데요. 개연성이야말로 인생의 지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개연성이나 뭐 확률이나 마찬가지의 말인데, 오늘 우리는 이제 비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귀납 논증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또 심도 있게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납 논증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뭐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만, 귀납 논증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귀납 논증의 성격이 있죠. 그 성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귀납 논증들이 사용되는 분야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또 그 귀납 논증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가설 연역법도 학습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네 가지를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귀납 논증의 유형이 있고, 그 유형들이 각각 쓰이고 있는 사용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르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인데, 이 귀납 논증은요, 추가 전제들을 통해서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강도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수업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J.S. 밀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인 발견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학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재들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 56쪽으로 한번 가보죠. 귀납 논증의 특성,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귀납 논증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또 사실적 진리의 확장이죠.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의 이 논리적 개연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연역 논증과 대비 관계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귀납 논증은 어디에 쓰일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이 귀납 논증이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 과학 방법론으로서, 또 일상사에서, 사회 전반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몇 가지 이제 사용 분야를 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왕왕 여러분들도 뭐 전화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종종 유권자들 중 몇몇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여, 그런데 몇몇은 좀 너무 과장이고 일부라고 해야 되겠죠. 유권자들 중 일부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서 유권자 전체의 정치 성향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이죠. 이건 뭐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대선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여론조사냐 아니면 여론조작이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뭐 되는 사람 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귀납 논증의 이 귀납적 일반화를 학습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두드려보고 건널 수 있는 그러한 토대들을 몇 가지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문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과거 행성들의 운동을 통해서 미래 행성들의 운동을 예측한다. 이거는 결국 귀납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귀납 논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의 행성들의 운동과 미래의 행성들의 운동이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해서 이미 그러한 한계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천문학 관련 논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동물 실험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또 여기에서의 어떤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동물 실험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동물 실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있지가 않고, 동시에 뭐 이 동물과 인간의 유사하지 않은 점, 비유사성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우리는 개연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누차 강조해 드렸던 얘기가 그 다음 단락에 등장을 하는데, 귀납 논증들은 모두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지지하는 논증이죠. 이 개연성은 전제에 제시된 정보가 모두 참이다 하더라도 추가 정보에 의해서요, 새로운 정보라든가 숨겨진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그 지지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때에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되는지 몇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납 논증에 대한 평가는 뭐에 달려있다? 추가 정보, 추가 전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토론에 임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주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는 귀납 논증에 여기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들 각각을 한번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증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어떤 주안점들과 더불어서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이제 귀납적 일반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3단 논법, 유비 논증, 인과 논증, 그래서 4가지가 소개가 될 겁니다. 일단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4가지를 학습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보면서 지금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지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귀납적 일반화는요, 귀납 논변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는 모두 검은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뭐 그럴 개연성은 높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발견되는 까마귀 중에서 흰 까마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발견됐지만 알비노 까마귀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정도로 귀납적 일반화 논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넘어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끝에 정도에 보면 귀납적 일반화란 표본이 가진 성질들로부터 모집단의 성질들을 추론하는 논증을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귀납 논증을 귀납적 일반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이제 표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집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표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샘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성질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납적 일반화죠. 거기 전체 집단을 모집단, 전체 집단의 일부를 우리가 표본, 샘플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의입니다. 이 모집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될 텐데, 그 모집단의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귀납적 일반화를 우리가 보편적 일반화 아니면 통계적 일반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모집단, 즉 결론의 어떤 진술 형태를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S는 P다 같이 보편 진술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편적 일반화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통계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통계 진술로 이루어졌을 때는 통계적 일반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9쪽에 두 번째 단락에 잘 정리가 돼 있고 바로 밑에 그 포뮬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여론조사다라고 하는 거. 얘 1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일반 그 포털 사이트의 기사들만 봐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얘 1을 보면은 그 유권자, 즉 여기에서 나오는 1035명이라는 유권자는 바로 이제 샘플이 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여론조사가 정말 여론조사가 아닌, 어쩌면 이게 여론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0쪽으로 가보죠. 우선 여러분, 이 귀납적 일반화 논증을 어떤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강한 귀납적 일반화를 만들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에 보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결론에 삽입된 약이라는 표현. 이것이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를 강화시킵니다. 정확히 30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귀납적 일반화의 결론에서는 대단히 온건하게, 그리고 약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논증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기 신문기사 보면은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됐다 그래요. 예, 이게 랜덤 샘플링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표본이, 샘플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의 대표성을 갖는데, 그러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고보다는 편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편향성 여부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무작위 추출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61쪽의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표본의 크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1035라고 이렇게 이 샘플, 표본 집단이 나와 있는데, 내 주변에 15명 정도 했다.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쯤에 가보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죠. 신뢰도, 그러니까 이
이 논증이, 이 귀납 논증의 결론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쪽의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논증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재미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가마솥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든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 갈비탕을 가마솥에다 끓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뭐 간장이든 소금이든 뭐 넣습니다. 그걸 저을 때 어떻게 저어야 될까요?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저어서는 안 되고 크게 휘휘 저어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휘휘 젓는 걸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추출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큰 가마솥에서 여러분들이 간을 보려고 했을 때 그것을 티스푼 같은 걸로 간을 보시면은 사실상 제대로 간을 보기가 어렵겠죠. 그 가마솥의 어떤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는 그러한 국자를 통해서 휘휘 저어서 여러분이 이제 맛을 보셔야 제대로 이제 가마솥의 갈비탕에 그 간을 맞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티스푼이 아니라 상당한 어떤 국자, 그것이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통계적 3단 논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논증이 이제 귀납적 일반화라면, 이것은 귀납적 개별화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또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 통계적 3단 논법이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표본의 성질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준거 집합 또는 준거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개체의 성격을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쪽으로 가보면 대부분의 장기 흡연자들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장기 흡연자라고 하는 이 그룹이 준거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 집합인데, 여기 이제 준거 집합에 속해 있는 한 개체에 대한 어떤 이제 성질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수가 장기 흡연자다. 그래서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표준 형식을 보면 63쪽으로 가보면,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A는 S다. 그러므로 A는 P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A는 S다. A는 P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이제 기저율의 오류라고 하는 데 가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통계적 3단 논증하고 기저율의 오류를 이제 혼동할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잘 한번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이 논증이 강화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X값이 크면 클수록 통계적 3단 논법의 두 전제는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64쪽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가면은요,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 준거 집합의 성질로부터 준거 집합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추론하는 논증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준거 집단 또는 준거 집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질을 갖다 속성 집합, 속성 집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여기 비율이 크면 클수록 이런 통계적 3단 논증의 전제들이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64쪽에 예 4하고 예 5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논증이 더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러분 X%는 90%로 다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논증이 더 강한지를 어떻게 우리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중거 집단, 중거 집합이 있죠, 여러분. 여기 예4는 장기 흡연자들이고 예5는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장기 흡연자들입니다. 두 개의 중거 집단 중에서 어느 중거 집단이 더 구체적이냐. 예. 그러니까 중거 집단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는 이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5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죠. 이 중거 집단의 구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구체적이어야만 심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 중거 집단이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수록 개체의 성질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 정보가 더 나와 있습니다. 예 5, 예 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부모가 심장병을 앓았던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장기 흡연자들 중에서 90%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 뭐 이러한 추가 전제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논증은 결론을 지지하는 전도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6쪽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걸 정리해 놓습니다. 즉 우리가 통계적 3단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의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느냐 두 가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X%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분히 커야 되고 또 하나 중거 집단의 구체성.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몇 가지를 놓고 어떤 논증이 더 강한지를 우리는 이러한 X%와 중거 집단의 구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4번의 유비 논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유비 논증 아래에 있는 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귀납적 일반화와 통계적 3단 논증에 대한 일종의 설명인데 이제 우리는 유비 논증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대상들을 직접 비교해서 한 대상이 가진 성질들로부터 다른 대상이 가진 성질을 추론하는 그러한 논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데 얘 6을 보면은요. 유전적 성질이라고 하는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그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성질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비 논증, 유사성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이러한 귀납 논증은 아주 약한 귀납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이든 어떤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 유사성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주관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하지만 약한 귀납 논증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비 논증이 어떤 때에 이제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유비 논증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조금 말을 좀 어렵게 꼬아서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알 듯 말 듯한데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비교 대상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공통성질,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강화되고 어느 때 약화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뭘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지금 예가 나와 있어요. 예 7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잘 기억해 두시면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영호, 민호, 성호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죠. 예,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 성질은 뭡니까? 나이가 다 30대 초반이고요. 또 인권 문제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호하고 민호가 이번 선거에서 A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성우도 역시 A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매우 개원적으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비 논증인데, 그러면 67쪽의 끝에 가보면 어떤 추가 정보에 의해서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그러니까 강화와 약화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얘기되는 게 뭐냐면 비교되는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비교 대상. 여기에서 지금 영호, 민호, 성우 있었잖아요. 이 비교 대상들의 어떤 유사성, 즉 유사성의 정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강화될수록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예요. 30대 초반에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유사성을 더 추가한다면 어떨까요? 즉 다시 말해서 68쪽으로 가보면 정치학을 전공했네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또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비교 대상들의 유사성이 강화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또는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유사 성질을 지닌 이 비교 대상들의 숫자가 늘어나도 결론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여기 지금 3사람인데 이러한 공통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4명, 5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검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제에서 유사하다고 말해진 성질과 결론에서 추론되는 성질 사이의 관련성이에요. 지금 얘 8을 보면 이러한 30대 초반에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3명의 이 청년들이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2사람이. 그러니까 성우도 제주도로 갈 거다라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카테고리하고 뭐 휴가지 선택이라는 카테고리하고 그렇게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즉 전제에서 이야기되는 유사성과 결론에서 얘기하는 유사성의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지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관련성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 강정마을에 뭐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해군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성이 강화되는 거니까 결론을 강하게 지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제의 대상들과 결론의 대상 간의 어떤 유사성이 강화돼도 전제들이 결론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69쪽으로 가보시면 3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결론의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들의 수와 다양성,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말이 될 것 같으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비교 대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유사성 있지 않습니까? 그 68쪽에서 얘기했던 비교 대상의 유사성의 강도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제에서 그 유사하다고 말해진 성질하고 결론에서의 그 유사성하고의 관련성 있잖아요. 요 2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확장시키면 지금 3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수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유사성질을 가진 비교 대상이 더 늘어나면, 그 수가 증가하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전제의 대상들과 결론의 대상들의 유사성이 강화되면 이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은 비교 대상과 유사성, 이 2가지를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70쪽에 가보시면 3번째 단락에 보통 이것이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례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비 논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하고 2부에서 인간 논증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